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쿠키 건강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크게 다쳐 외상을 입고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절반 이상은 교통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중증 외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증 외상의 55%는 운수사고로 인해 발생했고 추락 또는 미끄러져 다친 경우도 38%에 달했습니다. 연령별로는 5, 60대 환자가 전체 중증 외상의 41%를 차지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중증 외상이 일어나는 상황 등을 파악해 예방 관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형 간염 환자가 고혈압, 당뇨 같은 대사질환 요인을 많이 가질수록 간암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려대 의대 의학통계학교실 연구팀은 만성 B형 간염자 약 30만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사 위험 요인의 보유 개수가 증가할수록 암 발생률이 높아졌다며 이런 경향은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를 5년 이상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B형 간염 환자의 암 위험을 낮추려면 항바이러스제 치료와 함께 대사 요인들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접수된 암 관련 의료 서비스 피해 구제 사례들을 분석했는데요. 10건 중 3건 이상이 오진 피해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암 관련 피해 구제 신청 347건 가운데 38%에 달하는 131건이 오진 사례였습니다. 오진 기록을 보면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진단한 경우가 8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암이 아닌데 암으로 진단한 사례는 13%였습니다. 소비자원은 검사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의료진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정상 판정을 받았더라도 새 증상이 보이면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비만은 대장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만이 있으면 대장암 치료 경과도 나쁠 것이라는 인식이 있죠. 그런데 이 같은 통념과는 반대되는 비만할수록 대장암 재발이 적다는 분석이 제시됐습니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대장학문외과 연구팀이 대장암으로 수술받은 900여 명을 고지방, 저지방 그룹으로 나눠 수술 후 5년간의 재발 위험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피하지방 비만 그룹과 복부 내장지방 비만 그룹의 재발 위험도가 비만이 없는 그룹에 비해 각각 63%, 49% 낮았습니다. 연구팀은 피하지방이 풍부한 환자에서 항암 치료 등에 대한 수능도가 더 높게 나왔는데 이것이 비만의 역설을 가능하게 한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내시경을 통해 위암 조기 진단은 물론 암세포의 침투 깊이까지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델이 개발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은 위암이나 위궤양 진단을 받은 1,300여 명의 위내시경 영상 자료를 이용해 AI 모델을 개발하고 검증했다며 암 진행 정도에 따른 위점막 병변 차등 진단, 조기 위암 침용 깊이 추정 등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AI 모델의 진단 정확도는 86%로 내시경 경험이 5년 이상인 숙련된 전문의의 수준과 유사했고 침윤 깊이 평가의 경우 기존 내시경 초음파 검사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받은 75세 아버지에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 해서 딸이 유산균제를 사다 드렸어요. 아버지는 딸이 사다 준 유산균제를 복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부 발진과 구토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세균에 감염돼 전신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폐혈증 진단을 받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요즘 장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 건강기능식품 중 유산균제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제품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요, 유산균을 포함해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을 일컫습니다.
장에 도달했을 때 장내 환경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유익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한다고 소개가 되죠. 또 장에 매우 많은 수로 존재하는 면역세포의 면역 조절 작용을 촉진해서 면역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익한 효과만 있는 줄 알았던 프로바이오틱스가 경우에 따라서 드물게 부작용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살아있는 균을 섭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사람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한 거죠. 자, 일단 가장 흔하다고 알려진 부작용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설사, 복통, 복부 팽만감, 구역, 구토 증상이 있습니다. 간혹 피부 발진이나 가벼운 여드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최창환 교수는 드물지만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 후 폐혈증, 장허혈, 심내막염 등도 보고된 적이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 복용 후 이전에 없던 증상이 발생하면 먹는 것을 멈추고 병원을 찾아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복용에 따른 부작용은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좀 더 흔하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암 환자같이 면역력 저하 상태인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창환 교수는 실제로 전립선 암과 대장암 환자에서 프로바이오틱스 복용 후 알레르기성 질환이 발생한 사례가 있고 급성 췌장염 등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에서 심내막염, 폐혈증과 같이 심각한 합병증이 보고된 적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거나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사람, 또 심각한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산균이 병원성 세균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느슨해진 점막 장벽을 통해서 혈관으로 균이 유입돼 폐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기저질환자가 아니더라도 노인과 유아는 프로바이오틱스 관련 부작용 발생률이 일반 성인보다 다소 높다고 합니다. 노인은 폐혈증, 또 간 농양 등이 보고된 사례들도 있거든요. 최창환 교수는 설명합니다. 보통 프로바이오틱스는 안전하고 신체에 유익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까지 작용 기전이 명확하지 않는 것이 한계로 지적되고 일부 부작용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요. 이어 아직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임상 연구는 한계점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기존에 알려진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방법을 대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기존 치료의 보조요법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고요.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거나 복용 후에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복용을 중단하고 주치의와 상담 후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혹시 지금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 중이시라면 위의 산도가 높아서 유산균을 사멸시키는 아침 공복보다는 식후에 먹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쿠키 건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